두 번째 우리 김미혁 교수님, 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미옥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이인재 교수님 너무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 똑같으신 것 같고요. 저만 늙은 것 같습니다. 또 다 인사드리지 못하는 반가운 분들도 보이는데요. 예,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공동 생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저도 화면 공유를 좀 하고 한 20분 정도만 정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할게요. 보이시나요?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지는 몰랐고요.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같이 좀 고민을 나누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보통 제가 발표를 할 때 PPT를 만드는데 이제 PPT 하지 않고 본문을 사용하게 돼서 약간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요. 20분의 이 내용을 밑줄 친 내용을 보기는 좀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시간을 제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는 이 코프로덕션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뭔가 오디언스들하고 좀 나누는 자리이고요. 제가 이 코프로덕션에 대해서 논문을 2개 쓰고 이제 2개 더 적용해 본 게 있는데 아직 학술 논문을 쓰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처음 제가 고민했던 그 글을 좀 그중에 한 40%그 발표했던 논문 중에 40% 보여드리는 거여서 제가 아직 공부 중입니다. 완성형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코프로덕션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실천 전공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어떤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늘 제가 고민이 맞닿아 있는 지점이 이거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이런 거에 제가 좀 많이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프로덕션을 만나게 된 것도 초기에는 이제 이용자를 어떻게 하면 실전에 좀 더 참여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고민했었고 인권 기반 실천에 대해서도 또 한동안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권 기반 실천의 실체가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인권 관점으로 뭔가 실천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다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회적 모델이 장애인 복지 쪽에서는 굉장히 이념적 패러다임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사회적 모델과는 다른 모습으로 구현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념적인 그런 것들은 많이 논의가 되지만 이게 좀 허공의 감도는 현장과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모델을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동 생산 전에 제가 냈던 페이퍼가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른바 지역사회 중심 실천이라고 하는 지역사회를 찾고 나가서 실천하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안에서 기존의 방식과 지역사회 중심 실천의 방식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한계와 딜레마가 있는 이런 연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게 제가 이 코프로덕션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용자 참여나 인권 중심 실천이나 지역사회 중심 실천이나 사람 중심 계획이나 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서클 오브 서포트나 이런 많은 것들이 사실 공동 생산과 연결되어 있고 관여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요거를 한번 좀 한국에 소개를 하고 특히 이제 장애 분야에는 거의 소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개를 하고 한번 적용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장애인 분야에 소개하면서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하면 좋을까 제가 아까 실천에 항상 제가 좀 관심이 맞닿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발달 장애인에게 만약 이 코프로덕션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면 다른 장애 유형에는 적용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발달 장애인과 공동 생산의 가능성과 함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문제 제기는 이런 거였어요. 정말 발달 장애인이 서포트 프로세스에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인권이나 뭐 이용자 참여나 기타 여러 가지 모델에서 또 인파워먼트 모델에서도 이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말 발달 장애인하고 가능해?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그 방식을 하려면 종사자인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고민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발표를 했더니 이게 작동을 안 하는데요. 잠깐만요. 그 다음 페이지에 안 넘어가네요. 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에서 보시면 이제 공동 생산은 이제 중간쯤 보시면 이용 주체가 뭐 정책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일련의 서비스 과정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여러 가지 정책과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과정에서 제가 되게 주목했던 거는 그 과정 자체가 학습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이용자 중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달장애인 분야에 적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살펴본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공동생산의 등장의 배경이나 개념, 성과 이런 것들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좀 아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발제문에는 제시를 안 했는데 오늘 제가 발달장애인에게 실제로 그 탈시설 자립 사례에 액션 리서치를 했던 게 있거든요. 오늘 한 페이지 정도 제가 소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앞부분을 살짝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장 배경은 이제 뭐 비효율성, 경직성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좀 등장하게 되었고요.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외국에서는 특히 장애인 분야가 아니고 이제 제가 볼 때 제가 찾은 자료에서는 노인이나 정신장애 분야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공동생산의 방식이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개념의 개념이 성과를 보시면은 이제 광의로 보면 이렇게 좀 큰 시민에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해서 공공 서비스를 개혁하고 또 향상된 서비스를 전담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 그리고 시민 사회 조직의 파트너십, 이렇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광의의 개념으로 지금 이 페이퍼를 쓴 게 아니고 약간 협의의 개념으로 한 발달 장애인의 탈시설 지역사회 적응 과정에서 혹시 이 코프로덕션 방식이 정말 적용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후에 제가 액션 리서치에서 했고요. 또 그래서 이런 것들 중심 협의의 개념으로 이 페이퍼를 조금 더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개념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가족과 시민들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권한을 나누면서 일하는 것. 그러니까 이 코프로덕션 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딱 떠올려야 되는 그 단어가 파트너십인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서로의 힘을 공유하고 나누는지. 근데 실제로 제가 액션리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의 개념에 제가 조금 더 약간 더 집중되어서 이 페이퍼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연구들에서는 긍정적 성과가 있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효율성, 그다음에 이용자 중심성, 그다음에 또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정보를 확보한다거나 질 높고 접근성 용이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거나, 또 뭐 이용자 자신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발언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약간 민주적인 거버넌스, 그간에서 또 역량 강화, 이런 여러 가지 성과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보고 나면 그렇다면 이 공동 생산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와 원칙이 필요한가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제는 이제 기관 차원에서는 실제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차원에서는 공동세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합의된 조직 문화와 조직 내 공동생산 개념에 대한 이해와
또 원칙과 접근 방식 등에 대한 종사자 간 그런 공통된 이해. 예를 들면 이 공동생산 방식을 적용하려면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서너 번만 이용자하고 만나면 그런 되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었다면 10번 그리고 더 많이 만나야 되고요. 과거에는 이용자와 내가 만나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됐지만 이 공동 서비스, 이 코프로덕션 방식을 적용하려면 이 이용자와 관련된 공무원도 만나야 되고 지역사회 주민들도 조직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그 결과에서 딱 그 뭔가 업무일지에 쓰기는 어려운 과정에서는 굉장히 담당자가 이렇게 막 동동거려야 되는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업무일지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종사자가 많은 노력을 하는 거를 인정해주는 그 과정을 인정해주는 조직의 문화가 없다면 이 코프로덕션 방식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차원에서는 이런 성과뿐만 아니라 과정평가를 지향하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의 연구에서도 교육이나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코프로덕션이 무엇인가에 대한 모든 그 구성원의 이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할 그 실제 사례에서도 관장님과 국장님을 제가 따로 만나서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실행할 팀장님과 또 실제 종사자 선생님을 만나서 따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코프로덕션을 교육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워킹 그룹으로 구성된 이용자와 또 뭐 공무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코프로덕션을 교육하고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프로덕션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이제 관계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코프로덕션뿐만이 아니고 제가 아까 초기에 서클 오브 서포트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실천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제 코프로덕션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식에서도 사실 이용자와 전문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서포티드 디시전 메이킹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자들도 교육을 받고 공동생산 방식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외국의 실천 사례들도 그렇고 제가 실제로도 해보니까 공동생산에 대한 초기 교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동생산의 원칙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마다 많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이 학자의 것을 소개하면서 이 학자가 제시한 이 원칙에 따라서 실제 액션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등해야 된다, 또 다양성, 접근성, 상호의존성 이런 네 가지가 공동생산의 주요한 원칙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를 얘기하자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프로덕션 방식의 원칙이 그렇고요. 이게 이제 기존 실천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한마디로 명확하게 딱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공동생산 방식과 그렇지 않은 방식 간의 차이를 구분한다면 이렇게 관계나 진행 방식이나 협력이나 뭐 수행 속도나 의견 수렴이나 자원이나 계획이나 전문가와 이용자의 그런 경계선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액션 리서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아직 페이퍼를 쓰지는 못해 가지고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는 소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실제 제가 원래 이 페이퍼를 쓸 때는 이 유럽연합의 이네이블 사례를 가지고 아까 네 가지 원칙에 의해서 약간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연합의 이 이네이블 이 사례는 이제 공동 생산을 서비스 이용자, 전문가, 이용자의 가족
이웃이 모든 서비스 과정에서 동등하고 상호적인 관계로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함께 만들고 제공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프로젝트를 실시를 했고 이 안에 뭐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오케스트라 이렇게 여러 개들이 참석을 해서 실제로 진행을 했고요. 이런 주제들로 했습니다. 뭐 자립생활에 코프로덕션 방식을 적용해보고 또 평생학습에 코프로덕션 방식을 적용해보고 사회적 소셜 인클루전이나 정책 참여하는 거에 이 방식을 적용해보고 또 주제들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그러니까 사실 원래 제가 이 페이퍼를 보면 코프로덕션 방식을 적용하지 못하는 사실 주제는 없습니다. 단지 과정을 이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돼서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실제로 적용했던 액션 리서치 했던 사례를 아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3분 남았는데요. 탈시설 발달장애인 그 지원했던 장애인 복지관에서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탈시설에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자립주택에서 살고 있는 그 발달장애인에게 어떻게 하면 코프로덕션 방식을 활용해서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 방안을 잘 마련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이 방식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 방안을 사회복지사가 일방적으로 뭔가 계획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이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 방안을 만드는 거를 코프로덕션 방식을 시도해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구성을 뭐 연구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행연구진으로 해가지고 아까 뭐 국장님 또 팀장님 그리고 일선 사회복지사 이렇게 워킹그룹을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달장애인, 종사자, 그 다음에 시민옹호자가 있었어요. 2명. 그리고 조력자는 이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서포터가 그 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 그 하시는 지원주택에 있어서 그분 이렇게 해가지고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만났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막 그 한 중앙이었기 때문에 원래 계획만큼 많이 만나지 못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1단계는 뭐 교육하고요. 중간관리자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제 액션 리서치니까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게 있는데 처음에는 발달장애인과 이 코프로덕션에 대해서 다 이제 그 워킹그룹에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해도 코프로덕션 방식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도 또 어려워하셨고 발달장애인의 의견을 어떻게 청취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되게 어려워하셨고 발달장애인도 본인의 의사를 잘 표현을 잘 못하셨는데 이게 드라마틱하게 딱 바뀌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게 복지관에서 모이지 않고 이 발달장애인의 이 자립주택 집에 가서 모임을 했는데 그때 드라마틱하게 어떤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이 워킹그룹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집의 주인이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스스로 내가 이 집 주인이니까 다른 태도를 가지고 이제 제시를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이셨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뭐 많이 했습니다. 모래시계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발달장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해서 이 시간 동안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방법도 했고요. 개인별 지원 계획 세울 때 이렇게 다양한 이런 도구들도 사용을 해서 발달장애인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의사소통 기회도 확산하시는 그런 것들을 했고요. 뭐 여기 지금 사진 다 허용하셔가지고 제가 학술 페이퍼 될 때 사진도 다 그냥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 그 성과나 이런 것들도 했지만 이 페이퍼를 제가 쓸 때 마지막에 어떤 딜레마나 한계가 있었느냐도 좀 여쭤봤었는데 그때 그 참여했던 그 복지관의 그 팀장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그 시티즌 애드보커시 하시는 그 분인데 시민이신데 이분이 기본적으로 이 복지관하고 오래 관계도 맺어오시고 또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빨리 된 것 같다. 그래서 이 시민을 그리고 이 시민을 어떻게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또 어떤 태도를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1분이 지났는데 2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왜 공동생산인가를 좀 고민해 봤습니다. 저는 실제로 해보니까 장애인 분야에 그리고 발달장애인 분야에 매우 기여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었고요. 이제 오늘 발표하지 않은 제가 페이퍼를 2개 쓰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장애인 복지관 사례를 하나 더 했고요. 하나는 경기도에서 이제 평생교육 경기도형 평생교육 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이 코프로덕션 방식을 적용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약간 좀 큰 단위에서 해도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봄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코프로덕션 방식이 매력적이었던 거는 그냥 이 과정 자체가 인파워링 과정이에요. 모두가 성장하는 과정이 정말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코프로덕션 방식이 성과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방식을 우리로 하여금 좀 다르게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대와 협력 이런 것들 그리고 성과로부터 과정 중심으로 보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혁신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또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달장애인 진정한 파트너십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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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마지막 결론에 썼던 부분은 정말 답하기는 쉽지 않지만 해보니까 가능하더라. 그리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지식과 기술, 혁신, 전환 이런 것들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마무리에 썼습니다. 제가 여기 밑줄 친 거를 보고 제가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코프로덕션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지금 이미 장애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좀 파편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을 이렇게 퍼즐을 딱 맞추는 거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쩌면 진부하게 생각되어질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 이용자에 대해서 이용자를 중심에 두고 정말 서비스를 주고 있는 이런 굉장히 진부한 것만 같은 그런 주제들에 더 천착되어서 고민할 때 정말 진정한 또 코프로덕션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제가 초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고민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귀중한 액션 리서치한 내용까지 시간만 충분했으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으면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요. 또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예, 뭐, 저기 한국에 적용하는데 아주 파이오니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신장애인 쪽은 클럽하우스가 아마 유사한 아이디어로 아마 거의 같은, 예, 코프로덕션 뭐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노인은 아시는 것처럼 김현덕 교수님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재정의 부족, 국가의 제도만으로서는 날로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 어떤 돌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모색 중에 하나일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아마 위상을 찾고 있는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